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요,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권은요, 점유권하고 본권이고요. 본권에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작권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요, 지금 뭘 보냐? 소유권을 보는데요.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인데요. 점유 권능과 사용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은 이것을 뭐라냐? 권리라고 하는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로부터 파생된 것을 우리는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이 세 가지의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완전 물권이다 또는요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구성이죠. 영원한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은 혼일성에 의해서 혼동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일성이라는 것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로 섞여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영원한 성질, 항구성으로부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여기서요, 우리가 점유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소유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유권 속에는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봐봐요. 유치권은 점유만 하는데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유치권이 없어지고 소유권만 남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용수익에는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처분하는 것은 뭐가 있다? 그래서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다.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걸 이제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죠. 이것을 타물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갑을 얘기하고요. 즉 우리가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갑을 우리는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서 저당권을 한다. 그러면 갑은 저당권 설정자, 여기 을을요 저당권자, 질권 설정자, 질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민법 총칙에서 잠깐 봤던 것 우리가 설정적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설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일부만 내가 주겠다는 것이고 이전이라는 것은 전부를 다 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전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집에 대해서 전세를 줬다. 그러면 자기 집을 다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수익만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권능만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정적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우리가 토지소유권은요. 212조의 법조를 보면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의 경계는 뭐냐면 토지의 경계는 여기 중요하죠.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를 우리는 토지의 경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제 경계를 경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대장에 등기된 면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의 표제부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의 표제부나 대장이나 같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따라서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의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부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대장이죠. 대장하고 표제부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 등기 기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무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표제부나 대장에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등기부를 항상 원칙적으로 권리가 주단 말이에요. 주된 권능이 권리죠. 이 권리를 항상 갑구하고 울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제부는 사실 등기잖아요. 이 표제부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표시 변경 등기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가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이나 또는 등기부 표제에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나중에 수정하면 된단 말이죠. 변경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해당 등기로서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미채굴 광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미채굴 광물은 언제나 국가가 채굴하는 거죠. 국가. 알겠죠? 그래서 국가 것이고요. 그래서 미채굴 광물에는 혼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언제나 국유니까요. 그 다음에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온천수,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이것은 뭐가 아니다? 그것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적도상의 경계와 등기부상 경계가 다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원칙이요.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확정하는 것이에요. 원칙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여기요. 처음부터 있죠. 기점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서 측량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요. 그럴 때는 현실의 경계에 따른다. 이렇게. 원칙은 지적도상.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 착오로 인해서 처음부터 잘못 측량이 됐다. 그럴 때는 현실의 경계에 의한다. 3번은요. 양도는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제요. 실측상 지적은 얼마냐? 100인데요. 등기부에 표시된 것은 얼마다? 80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넘는 거 20을 지금 플러스가 20이 더 넘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했죠. 등기부에 표시가 됐다는 것은 표제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표제부에 기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뭐로 하면 돼요? 변경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 방금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경계라는 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측상 지적을 바로 뭐라고 한다? 지적도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경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양수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에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실제 경계선을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실제 경계선을 지적공부상 경계로 일치시키기로 합의를 했어. 그러니까 실제 경계하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약간 다른데요. 그것을 지적도상의 경계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합의하면 의사주의, 자연적 세계죠. 그 일치한 의사대로 합의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에 의한다. 이때. 자, 그다음에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 제거죠.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보면은 우리가 이건 물권적 청구권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보시면 미등기 매수인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매매를 하게 되면 병이요. 불법 점유자가 이렇게 이 을이 매매를 해서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를 이렇게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 점유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불법. 그럼 이게 병이 불법 점유자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3자죠. 제3자는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제3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제3자가 불법 점유했다. 그럼 등기부를 항상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누가 소유자인 것을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미등기니까요. 결국은 갑이 소유자로 취급을 받죠.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미등기 매수인은 매매를 해서 물건을 이자받았다 할지라도 이 을은 병한테 불법 점유자한테 직접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갑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를 못한다. 왜? 불법 점유자는 제3자고 제3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을이라는 사람은 직접 매수하고 인도받았지만 미등기이기 때문에 제3자와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있죠.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 제8조죠.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부간 또는 종종간, 종교단체와 산하단체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가 있죠. 이 명의신탁이 유효이고 그럼 수탁자포로 등기되면 이 등기도 유효가 되죠.
그런데 아무리 명사기 유효라고 할지라도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고 두 사람 간에는요.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봐. 즉 갑하고 을하고 대내 관계에서는 갑을 소유자로 보고 제3자 병과의 관계에서는 을을 수탁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럼 불법으로 점유하면은 갑은 비록 자기가 점유하고 있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 갑은 소유자로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신탁자인 갑이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수탁자를 대위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 간에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지만 을과 병 제3자 간에는 수탁자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뭘해서 대위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해야 되고 수탁자 을은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항상 이것이 기준이니까요. 이것을 보시면 되고요.